일단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 개편 논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거법에 대해서 들으셨던 많은 이야기들은요. 다 잊으시면 됩니다. 싹 다 까먹으면 되나요? 전부 다 그냥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고요. 지금은 상황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심플해졌다. 네. 내년 총선은요. 그냥 현행법대로 치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53개의 지역구 소선거구, 47개의 비례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제도 그대로인데요. 쟁점이 딱 하나 있어요. 갑자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덜컥 옛날 선거제도로 좀 퇴행해보자, 돌아가보자. 우리 옛날 좋았잖아. 네, 제안을 했어요. 네. 사탕을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혹에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받지 말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쟁점 하나 남았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선거제도여가지고 300개 중에 253개 대부분이 소선거구고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만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네. 100석, 150석 나올 수 있는 정당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표가 엄청 발생해요. 2020년 기준으로 1200만 표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선택권이 제한되죠. 그래서 현행 선거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47석 비례대표는 이거는 골목 상권이다. 여기에는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정당들이 득표한 득표율대로 의석 가져가게 하자. 이게 현행법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는 이 47석 골목 상권도 좀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도 우리 의석 좀 먹고 싶다. 우리도 먹을 테니까 니네도 들어와서 민주당 같이 먹고 우리 서로 눈 감자. 이런 제안을 덜컥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이 쟁점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쟁점은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현행 그대로 가느냐 네. 이게 쟁점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도 한박누님이 방송 출연 요즘 많이 나오신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제 개편에 이 논의에 엄청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야권 연합 200석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또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일단 저는 숫자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숫자, 네. 그렇고요. 이게 뭐 민주당 단독 200석 이런 것과 정반대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반대다. 네. 민주당이 지금 단독 180석을 했는데 민주당 의석수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연합해서 다양한 세력들과 같이 정치하자. 사안별로 연합해서 정치를 하면 우리가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 법안들 처리하기도 훨씬 쉽고 후유증도 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무정부 상태, 정치 올수톱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정치의 지킴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아이템을 하면서 지난 총선 때 어땠지? 그때 전후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뭐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영상 잠깐 준비했는데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는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합니다. 패싸움에 가까운 몸싸움이 이어지고 국회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마무리를 사법개혁, 정치개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6,411초 동안 수고했습니다. 네. 비례한국당 한다고 그러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거 정당방입니다. 우리도 정당방위를 해야지. 병신같이 계속 바보같이 얻어맞아요?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 때만 반짝하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조정 아닙니까 그게? 50시간 11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오늘 새벽 0시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표결을 앞두고 국회는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탈레모님이 동물국회 오랜만이네요 하셨는데 이때 사실은 이제 필리버스터다, 동물국회다, 뭐 이게 모든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격돌을 했던 건데
근데 결국은 위성정당 출연 때문에 이제 뭐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참 이게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하고 국민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셨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좀 위성정당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당이 유체이탈 화법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유체이탈 화법.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만든 거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었죠. 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성정당 방지법이 완벽하다 안 하다 지금 이런 걸 논의할 게 아니고요. 위성정당이 잘못됐으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고 이제 위성정당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 투기가 문제다.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 너무 많이 한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금지법 만들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야 이거 만들어도 부동산 투기 못 막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부동산 투기 할 거니까 이 법은 의미 없어. 이러고 있는 꼴이거든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를 해킹해서 위성정당 만든 게 문제였죠. 안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명확한 겁니다. 양당이 다 사과했거든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더 이상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안 한다. 그렇게 선언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체이탈 화법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저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꼼수를 쓴 게 맞고요. 저는 인간의 선의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님처럼 점잖게 얘기할 그런 자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 꼼수를 법으로 다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이게 선의에 기대해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 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완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조금 뭐 차치하자라는 말씀에는 그냥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이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일단 마련해 놓고 그런 다음에 야 인간적으로 또 위성정당 만드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호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그건 이탄희 의원님이 설명해 주실 거고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제도적인 부분 저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이제 선거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제도 얘기 나오면 다들 이거 수학 문제 갖고 머리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김진호 애때 못 가게 부드러웠는데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라고 하잖아요. 지난 총선 때 얘기를 할 때 이게 준이 왜 붙었냐? 이게 그러니까 비례대표 47석 아까 골목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47석 중에 이건 처음이니까 30석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당 득표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준이 붙은 거죠? 아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역구고 뭐 얼마를 후보가 득표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국의 의석수를 그대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특정 정당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비례를 덜 주는 거고요. 덜 주는 거고. 예, 그리고 만약에 지역구에서 별로 의석을 못 가져갔다 그러면은 비례를 더 많이 줘가지고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이 뭐 이를테면은 40%, 국민의힘이 30%, 나머지 정당이 30%라고 이렇게 정당 지지율을 받았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이 실제 40%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한 60% 가져가면은 이러면은 이거를 그 비례를 많이 안 주는 거죠. 사실상 거의 안 준다고 보면 됐고 어떤 정당은 뭐 20% 30% 받았는데 지역구를 한 석도 못 가져갔으면은 네. 그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 이게 이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게 이제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준자가 붙은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된 거는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이거가 준자가 붙은 이유는 우리나라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아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걸 보전을 해주려면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최소한 지역구 150, 비례 150 정도는 돼야지 이게 보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7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맛만 보자. 그래서 준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게 하자는 건데 지난번 총선에는 심지어 캡을 씌웠다라는 건데 상한선을 30석까지만 그렇게 하고 17석은 이제 원래 옛날에 병립형처럼 하자 그러는데 옛날에 상한선은 다 잊으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미 그때 2020년 총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때만 캡을 씌운 거고 한 번만 씌우는 걸로 됐고 지금은 47석을 병립형으로 2016년 이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대로
이제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대로 획득한 지지율대로 나눌 것이냐 요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1대 총선 이전 형태로 선거제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네. 사탕을 줬다. 네. 사탕을 줬다. 이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이제 병립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립형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가 다른 거죠, 연동형이랑? 그러니까 병립형은 예를 들면은 그 정당이 득표한 비율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뭐냐면은 의석수를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역구 따로 뭐 비례 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구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의석 특정 정당이 얼마를 가져갔든 이 병립에서는 비례에서는 예를 들면은 30, 40, 40 있으면은 이거를 3대 4대 4로 그러니까 3대 4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는 거. 근데 연동형이라는 거는 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를 같이 묶어 가지고 이 정당이 득표한 것들을 보전을 그러니까 그 비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병립형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따로따로. 네, 그리고 연동형은 다 묶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당이 이를테면은 굉장히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획득한 정당 지지율보다 초과해가지고 이미 지역구에서 획득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그 대신에 나머지 소수 정당들이 그거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많이 먹는 거고요.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의당이 됐든 뭐 녹색당이 됐든 진보당이 됐든 뭐 이준석 신당이 됐든 조국 신당이 됐든 이제 나오는 정치 세력들이 그거를 적당히 이제 더 많이 분배하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옛날 병립형 비례대표제도의 별칭이 있어요. 양당 카르텔법입니다. 양당 카르텔이다. 카르텔법. 왜냐하면 2020년 득표율 기준으로 병립형으로 계산을 하면요. 두 정당이 합쳐서 290석이 나와요. 290석이요? 네. 그러니까 3당, 4당, 5당, 6당, 7당, 8당, 9당, 10당 다 합쳐서 10석이에요. 씨가 마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양당이 지역구 253석을 거의 가져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초과 의석이에요. 양당 지지율 합쳐서 한 60%, 많게 봐서 한 70%라고 봅시다. 그러면 300석 곱하기 70%면 210이잖아요. 근데 253을 가져가잖아요. 초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7석 골목 상권만큼은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현행제도. 골목 상권 좀 지켜주자. 네. 근데 양당 카르텔법은 그 골목 상권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까지 다 모조리 먹어치우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2020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거는 47석 골목 상권 보장해서 다양한 정당 들어오게 해서 연합정치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거를 깨고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골목 상권까지 2개 대형 마트가 다 가져가는 거 290석 만드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증오 정치 더 심화시키고 정치 올스톱 상태 계속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선거제 개편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민들 삶은 바뀌는 게 없지 않나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걸 다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 양당 카르텔법이 돼서 290이 되면요. 한 정당은 아무리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셔도 110석, 120석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실정을 해도 120석, 110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묻지나 거부권, 어떤 국민들이 동의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고 또 반사익 구조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고 악마화하면 자기 지지층 30%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본업을 하지 않아도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수 59조 원 펑크 났다. 어떻게 할래? 전문가들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 대통령께서 대답을 그 59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정권 넘겨줬으면 민주당에서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 선언하시고 뭐 극우적인 장관 내리꽂고 지금 KBS 사장 이런 분들 보내서 폭주하게 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죠. 290석이 되면 그 구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장 나가서 어떤 걸 하셔도요. 2027년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은 이제 쇠락할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통받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선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조금 제 의견, 뭐 비슷한 의견인데 네네. 제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양당제의 장점이 있고 다당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총 결집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거나 저쪽과 싸우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군사 독재가 오래되고 막 박정희와 맞서 싸우기 위해 뭐 야당이 총집결하거나 막 이런 데는 이게 유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권 교체를 한 3번씩 해봤어요. 서로 다 해보고 우리나라가 주고받고 이제 뭐 해봤는데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거니까. 이게 근데 이 양당제의 최대 단점은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저쪽을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무능하게 만들고 저쪽을 악마화하고 저쪽이 이제 무너지게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7년에 이제 2016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게 사실 이제 그냥 무혈입성한 거잖아요. 사실상 뭐 그런 과정을 뭐 인정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의 첫 번째는 이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진척이 안 돼요. 뭐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청들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안을 냈으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이런 안은 조금 너무 무리하니까 우리의 안은 이거야라고 해가지고 협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안만 반대만 하는 거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은 다당제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 안이 100% 반영되지 않더라도 3개 정당, 4개 정당이 이거 비정규직 문제 우리가 하청 문제 해결해야지 해서 이거를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 정당이 200석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고 그리고 역대 보면은 여러 정치 세력이 합의를 해가지고 만든 제도는 법이나 제도는 상당히 오래가고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게 제 대표적인 게 87년도 현재 지금 체제예요. 그러니까 87년 체제는 그때 1로 3김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다다 여러 정치. 그리고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의 공수처. 뭐 이런 거는 여러 정파가 만들면은 뒤집기가 어려운데 가장 쉽게 한 정파가 만들어서 뭐 뒤집힌 게 검수완박이에요. 검수완박 직업 법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다 무력화해 버리는데 이거에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거든요. 저쪽하고 1대1 구도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 지금 그게 연금개혁이 됐든 뭐 저출산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한 발자국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당제가 그거에는 최악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좀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아까 기본소득당 언급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몰당님은 근데 이렇게 하면 군소정당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난잡해지지 않냐. 좀 이상한 정당들도 막 국회에 막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선택권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당들이 창업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하셔서 선택받는 정당들만 22대 국회에 들어오겠죠. 요거는 보론을 하자면은 지금 현행법상 전국 투표율로 3%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비례를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이게 높으니까 좀 1%로 낮춰야 된다 뭐 그런 논의도 있지만 일단은 현행법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3% 넘는 정당이 몇 개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그 정의당도 1.8% 이게 뭐 획득이지만 1.8% 지지율 얻었고요. 진보당도 1.3%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도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정당이나 난립하지 못하게 이미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 지금 3%가 좀 높아요. 제가 봐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다른 나라는 2%나 1%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걱정은 안 해두셔도 된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당만 지금은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 김 에디터님께서 그 200석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혹시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합 200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연합의 방점이 있다.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숫자 자체는 뭐 몇 석이 됐든지 간에 연합해서 같이 어떤 사안들을 처리하는 나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검찰 개혁을 이제 예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유권자들 중에요. 10명 중에 한 2명, 3명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세요. 너무 검찰 힘이 세고 하루 건너서 하루 압수수색 얘기가 나온다. 이거 압수수색 영장 수출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2명, 3명의 합리적인 보수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약에 22대 국회 때 들어올 수 있다면 특히 골목 상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그러한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함께 또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등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짜잘하게 뭐 등이라는 글자 하나 들어갔네 마네 이거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법안 처리하는 과정도 훨씬 국민들 뜻에 맞게 되고 후유증도 덜한 거죠. 안건 조정회 등등 만들 때도 훨씬 더 문제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특정 정당이 어떤 의석 이상 가져간다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중수님이 이제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무관한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좀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사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사탕을 내밀고 있는 거죠. 내밀고 있고 여기서 이빨 썩어라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조정신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연동형이다, 병립형이다, 어느 방향으로 입장이 결정된 거나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뭐 현실에서 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뭐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우리 당론은 당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때 여러 번 약속했듯이 이미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킨다, 위성정당 만지지 않는다로 확정돼 있습니다. 저는 뭐 장고 끝에 악수를 두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하면 우리 민주당이 대들보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심판론 60% 이상 돼도 민주당 지지율이 30%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우리로서 힘든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 신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 번 약속한 걸 또 깨고 여기까지 와서 국민의힘하고 담합한다? 여기까지 와서 막판에 국민의힘하고 소위 똑같은 놈 된다? 이렇게 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도 잘 치러낼 수 있다. 그래서 잘 결정될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얘기 나오고 뭐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전 대표도 뭐 신당 얘기 나오면서 이게 셈법이 좀 더 복잡해진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탄희 의원님의 말을 빌려서 하자면은 그냥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권을 주면 되는 겁니다. 조국 신당이 됐든 이준석 신당이 됐든 그들이 외면받으면 외면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선택받으면 선택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3% 봉쇄 조항까지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이상으로 득표를 하는 데는 시대가 그들을 뭐 그게 몇 %가 됐든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국 신당에 대해서 뭐 찬성도 반대도 안 하지만은 국민들이 조국 신당을 원하면은 그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표현했어요. 더 센 민주당. 예, 그냥 민주당 중에서도 더 검찰 개혁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15% 20% 있거든요. 세게 좀 말씀하시는 그게 지난번 총선에 열린민주당에 이제 표가 많이 갔고요. 더 센 민주당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센 민주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얘기를 해서 그거에 필요하면은 연합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니즈가 같은 민주당이라도 니즈가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그것도 이준석 신당도 같은 보수라도 니즈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우리의 유불리를 따지고 이게 그 민주당한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나중에. 이를테면 이게 대선까지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민주당은 특히 역대 원칙을 지키고 뚜벅뚜벅 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그게 노무현이었고 그게 김대중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불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그동안의 스탠스였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정치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뭘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싸움만 하고 일 잘하기 경쟁이 없는 거죠. 네. 아까 세수 59조 원 펑크 났다. 국민들께서 진짜 걱정되실 만한 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그러면 59조 원 어떻게 채워야 된다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상대방 깎아내리는 정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고 편하게 정치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만 해도 반사이익으로 내가 당선되니까요. 그게 바로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는요. 국민들 선택권을 죽여 없애놔야 반사이익 구조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 가다 놓고 두 사람 중에 한 명 뽑아라. 얘 할래. 네, 뭐 강요된 밸런스 게임 이런 거죠. 거꾸로 정치 개혁은요. 국민들 선택권을 늘려가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신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선택권을 늘려가는 것은 나쁘지 않고 결국은 어떤 당이 그중에서 선택받느냐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건데 마치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양당 카르텔법 도입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오니 님이 현실적으로 위성정당 반지 대책이나 세우라고 아우 답답해 이러셨는데 사실 이제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요일이죠. 기자회견 열고 이제 위성정당 반지법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셨잖아요. 이게 아까도 뭐 막을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을 수 있겠어? 그리고 국힘에서는 막을 수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는 전개가 되던데 어떻게 첫 번째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나쁘다. 부동산 투기 우리가 했다. 사과했어요. 부동산 투기 방지법 지금 만들자고 하는 거였는데 야, 이 법이 좀 허점이 있으니까 이거 해봐야 난 부동산 투기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왜 막을 수 있냐면요. 위성정당의 핵심은 나중에 그 위성정당하고 지역구 본당하고요. 합당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골목 상권에 양자를 보내서 거기서 돈 싹싹 긁어모은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계좌 딱 합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거든요. 계좌를 못 합치게 막으면 애초에 위성정당 만들 동기 자체가 없어지고요. 설사 어떤 정당을 추종하는 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관리 통제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각자 자기 길 갑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되죠. 국민들한테 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합당을 막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을 합당 막는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어요. 네. 막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이 되면요. 어쨌든 어떤 법이 되든 위성정당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약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고 자기들만 만든다. 저는 그러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봐요. 2020년처럼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막 19석 가져가고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요거는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현재 발의해 있는 법안하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앞단에서 막는 게 있고 뒷단에서 막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막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위성정당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안 내요.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고 그런 다음에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랑 그러니까 시민당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꿔줬잖아요. 보냈죠. 그래야지 의원 숫자대로 있으니까 상단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민영배 의원이 발의를 해놓은 건데 지역구에 50% 이상 후보를 낸 정당은 무조건 비례 명단도 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단에 있고 더불어시민당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꼼수 정당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습득도 경험적으로 인지를 했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야 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찍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때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앞단에 막는 거고 지금 민주당의 김상희 부의장이 이런 법안들을 몇 개를 이제 다 검토한 다음에 새로 발의하겠다. 최종적으로 지금 민주당 당론처럼 해서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뒤에 단에 막는 거 일단 만들어 놨어. 근데 다시 다 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이탄희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그렇게 비례로만 만들어진 정당은 지역구가 있는 정당하고 합당할 때 2년 이내에 합당을 하면은 국고보조금 50% 삭감. 요게 이탄희 의원님이 발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한 150억 정도 이제 1년에 100억, 150억 정도 받거든요. 70억만 받아 그러면 그래도 합당하고 싶어? 그럼 니들이 해.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못하게 합당을 못하게 막는 거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조건을 걸어 놓는 거는 법으로 이제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그런 리스크가 있어도 너희들이 하겠다라면 할 수 있게 열어놓는 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정당 실무자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정도 페널티를 받고 합당할 당은 없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당 유지가 안 돼요. 당 유지할 수 없게 이제 국고보조금을 깎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합당할 수가 없고요. 그 합당할 수가 없는 정당이면 애초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돈을 회수할 수가 없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부커스님이 두 패널 분은 사회민주당이라고 아시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정의당에서 나온 참여계, 구참여계 이제 선우선 대표가 지금 계시죠. 그래서 좀 더 민주당하고 가까웠던 정의당의 분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봉순이와 봉춘희님이 이탄희 의원은 소중하고 중요한 부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김상희 의원이 이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초에 발의를 하신다는 거죠. 그럴 계획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을 가지고 이 중국 약간 뭐 좀 여러 가지 안이 있다 보니까 당론으로 어느 안을 하느냐가 약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안이랑 같이 당론으로 추진을 하는 거를 요구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의견들을 조금 더 모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당론이 될 수 있는 좀 완성도 높은 한 가지의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앞단 뒷단 이렇게 해서 다 막아서 이렇게 골목상권은 못 들어가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근데 아까도 이제 과거로 퇴행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 네. 내 모든 걸 걸고 막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걸 걸겠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뭐 문자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는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제 국회의원직 이거를 걸고라도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이자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이 상태로 또 1년 반 동안 재난 참사 계속해서 벌어지고 사람 죽어도 정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묻지마 범죄에다가 기후위기 다가오고 이 불안해서 사람들 살기 어렵잖아요. 상반기에만 고독사로 2,6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정치가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과연 거기서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깊은 고민을 거쳤고요. 이것만 지키면 거꾸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다시 희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지금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견제하고 이 폭주를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것 덕분에 보수도 지금 극우 보수와 합리 보수로 분화하려고 하는 조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은 거꾸로 단독 180석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다양한 정당이 들어와서 같이 연합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로 지금 모일 수 있는 국면에 와 있거든요. 세컨 찬스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똑같은 잘못을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만큼은 민주당이 정말로 20년,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정치개혁의 선두주자로서 인정받았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려서 대한민국 정치를 좀 절망에서 건져내고 국민들 삶을 지키는 길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을 47개 의석이 있는데 이거를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제 전국 단위. 그게 뭐 연동형이 됐든 병립형이.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권역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중 가장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건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중부권 그래서 충청,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남부권이 호남, 부산, 경남, 제주.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뭐냐면은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 민주당이 밀고 있는 거는 지역주의 완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마치 이게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처럼 저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이 호남에서도 한 10에서 20은 나와요. 하지만 지역구는 한 석도 못 얻습니다. 네. 근데 저기를 호남은 따로 지역구로 묶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한 뭐 10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2석 정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저거를 호남과 부산과 경남과 제주를 저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취지가 일단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짬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이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충청, 강원, 대구, 경북을 묶어놨을 때 정말로 지역주의가 극복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왜 저는 강력하게 저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탄희 의원님은 요거는 말씀하시는 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저 안으로 따지면은 저 남북권에는 15석이 주어져요, 지금. 남북권에. 예, 네. 아까 전에 호남하고 경남하고 제주 묶은 거, 부산 경남 여기에 그러면은 3% 이상을 득표를 하면 의석에 한 석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저 남북권에서는 그러면은 7%를 받아야지 한 석을 받을 수 있어요. 15석이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의석수가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비례가 한 150석 정도 되면은 저렇게 권역별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꼴랑 47석 있는데 저거를 막 3개, 4개로 나누면은 원래 3%면은 한 석을 얻는 건데 이거를 막 7%, 10%로 완전히 허들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수 정당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의 가장 시대가 원하는 게 지금 다당제로 가는 거고 연합 정치를 하는 게 가장 목표라면은 노무현 때는 그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게 저는 분명히 타당했다고 보는데 지역주의 지금도 문제지만 지금의 더 큰 문제는 지금 양당제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저거는 오히려 지금 선거제도로 좀 퇴행하는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지금 47석 병립형으로 해서 저렇게 세계 권역으로 하는 거는요.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포장지만 뭐 권역별 비례니까 마치 진보한 것처럼 가져오는 거고요. 실제 내용은 전혀 진보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건 증오 정치거든요. 네. 상대방 깎아내리는 거, 악마화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다.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이중대다. 노무현은 김대중 양자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깎아내려가지고 반사이익을 걷는 거. 이게 지금 지역구도의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려고 하면 국민들 선택권을 넓혀줘야 돼요. 근데 지금 47석으로 병립형에서 저렇게 도입을 하면요. 증오정치가 더 심해진다니까요. 아까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90석이 돼요. 그러면 물 버리려다가 애 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역별이라고 나눠줘서 뭔가 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내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네. 그 정개특위에서 지난 5월에 그 500명의 시민 참여단 대상으로 이제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공론조사 실시를 했는데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공론조사였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조금 나중에 왜냐하면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해만 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선거제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민들이 듣고 그래서 처음에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수기를 거친 다음에 여론조사한 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바꿀 필요가 있다가 77에서 수기 토론한 다음에 84%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예. 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는 자, 처음에는 여론조사하니까 소선거구제 43, 중선거구제 42, 대선거구제 8, 잘 모르겠다 8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토론을 해보니까 소선거구제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0%가 됐고요. 누구든 선택을 한 거죠. 모든 거를. 그리고 중선거구제는 대체로 비슷하고 대선거구제는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어쨌든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거구제를 좀 선호를 해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이거는 장기과제로 넘어갔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선거구제 크기에 따라서 정치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역구에서 뭐 우리 지역구 뭐 가져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하는데 지역구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신념이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면 소선거구제 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 세 번에 비례대표 선출범위 이게 지금 가장 드라마틱한데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38, 권역 단위가 45로 권역이 더 높았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공론조사 해보니까 전국 단위가 58, 권역별이 40.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들으신 다음에 야 이거는 전국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당제가 되고 다양한 정파가 들어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국민들의 판단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 구성도 처음에는 현행 유지 16, 비례대표 더 늘려야가 27이고 지역구 더 늘려야가 46이나 됐습니다. 훨씬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전문가 의견 듣고 토론한 다음에 나온 거 보니까 비례대표 더 늘려야가 무려 70. 와, 엄청 늘어났네요. 무려 43%포인트나 늘었고요.
지역구 더 늘려야 되는 36%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들도 존경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장점이 뭐냐면은 지역구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장점입니다. 의정 활동만 하는 지역구 경조사 다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비례가 늘어나야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선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하신 거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국회의원 숫자. 예, 현행 유지 18, 줄여야 65, 늘려야 13, 잘 모르겠다 3이었는데 이게 수기 토론 다음에는 비슷비슷해졌어요. 현행 유지 29, 줄여야 37, 늘려야 33. 그래서 사실상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늘려야 된다라는 사람이 20%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굉장히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숫자가 최하위권이에요. 미국 다음 뒤에서 2등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적고 국회의원 숫자가 오히려 적으면은 그들의 기득권이 더 늘어난다. 한 명 한 명의 기득권이 늘어난다.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설득이 된 거죠.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끝이네요. 네. 예.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무엇냐라고 본다라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사실 선거법 협상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 꼭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 정신의 계승자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은 그들이 가장 원했던 정치개혁에 보여달라. 그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저는 진짜 김대중 노무현의 계승자, 그리고 그들이 못했던 거를 한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탈레노브님이 내가 좋은 정책을 내놓아야지 상대 정당 악마하는 정치는 그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맞습니다. 근데 로얄블루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상적인 다당제 정말 좋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다른 댓글들도 보면 이탄희 의원님 의견 너무 좋은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지금 정치는 강대 강으로 붙어서 약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상적으로 연합을 하고 연합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요, 제가 정직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현실주의자다. 네. 이대로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의석수 늘린 게 단독 180석이었어요.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 민주당 역사에 없었던 탈선입니다. 위성정당은. 나중에 민주당 역사에서 그걸 굉장히 우리는 괴롭게 기록하게 될 거예요. 그럴 것까지 하면서 180석을 얻었는데,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지자들한테 약속했던 개혁 입법이 됐습니까? 민주당의 신뢰도가 올라갔습니까? 대선을 이겼습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고백을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죠. 저는 그게 정직한 현실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거법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이상주의다, 이런 얘기 하던 거요, 싹 이제 잊어버리고 180도 또 돌변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니까요, 싹 다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막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물갈이 하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 인재 영입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 이제 뭐랄까요, 이력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에 홍보하고 하겠죠. 근데요,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75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756명. 네.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초선 의원 숫자예요. 네. 이렇게 영입돼서 인재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각 당이 국민들한테 소개한 상품들이 756개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 좋아졌습니까? 756명이면 국회를 2개 반 만들고 남는 숫자예요. 안 바뀌잖아요. 이 그릇이 썩으면요, 물을 계속 부어도 물이 다 썩어요. 지금은 썩은 그릇을 깨야 됩니다. 이 썩은 그릇을 깨려고 하면요, 선택지를 넓혀야 돼요. 아까 공론조사에서 재밌는 수치가 있었잖아요.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 27%에서 70%로 확 늘었잖아요. 국민들이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공론조사 결과 저렇게 됐지? 저게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훌륭해서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골목 상권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선택권을 줘야 그래야지 우리의 선택권이 남겠구나. 안 그러면 야 이대로 가다가는 강요된 밸런스 게임, 무인도에서 2명 뽑는 거 이것만 우리는 계속 강요당하고 정치인들은 계속 남 깎아내려서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고 싸움만 하고 일 잘 안 하는 정치가 계속돼서 우리 다 버림받겠다. 대한민국 국력 쇠퇴하겠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골목 상권 늘리자는 수치가 70%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정직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안 바뀐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인물 물갈이해서 됩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거 그만하고요. 정직하게 썩은 그릇 깹시다. 제가 그 표 하나 준비했거든요. 역대 총선 초선 비율이 있어요. 네. 지난번 2020년에 초선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1명입니다. 151명. 네. 300명 중에 과반이 초선이었어요. 50%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역대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이 그때 완전 돌풍이 일으켰을 때, 그렇죠. 과반했을 때는 188명이 초선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45% 정도 됩니다. 매번 초선이.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탄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뀌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초선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제도와 시스템의 네. 문제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그리고 양당 독점 체제는 심지어 지난번 2020년 총선에는 양당이 가져간 의석수가 94%가 넘었습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양당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연합 정치라는 게 가능했었던 때가 1로 3김이 있을 때예요. 그때는 누구 하나 이기지 못하니까 이 네 사람이 합의를 한 것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4.3%예요 지금. 이게 양당제로 갔다가 3당이 작은 게 나왔다고 하면서 좀 들쑥날쑥하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을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연합 정치가 구조적으로 내가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러 정파들이 다수 야당이 있었을 때 이 정도까지 독주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도 연합으로 했지 민주당 혼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가 탄핵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네. 공수처를 만든 것도 연합 정치였지 민주당 혼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뭔가를 만들려면은 조그만 개혁이라도 하려면은 연합 정치는 필수적이다. 이거를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좀 의원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 나오셨는데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민주당 본래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다시 신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민주당은 항상 이 연합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맏형 노릇을 해왔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를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또 IMF 극복하기 위해서 DJP 연합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호남의 유권자들이 연합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해서 기득권 구조에 대항을 해왔어요. 지난번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단독 180석 탐욕을 꾀했던 것이요. 민주당 역사에서는 탈선이었어요. 그걸로 인한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 표현으로는 역대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을 낳았고요. 이 구조를 만약에 우리가 양당 카르텔법으로 완성시켜주면 2027년 대선 또는 그 2027년인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여튼 그 대선들이 다 증오 대선이 돼서 윤석열 2세, 윤석열 3세가 또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 본래의 모습을 다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요. 약속을 지키는 정당, 신뢰를 찾는 정당, 이런 정당이 돼서 다음 총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